내가 죽으면 내 장례도 치르지 마. 엄마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못난 딸 걱정만 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딸, 엄마가 미안해. 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 친정어미가 우리 식구냐? 생판 남이지. 남상갓집 냄새 우리 귀한 아들 집에 묻히지 마라. 친정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상복 차림으로 시댁을 가보니 강남 70억 저택의 시댁 현관문은 번쩍이는 최신형으로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댁 식구들의 화려한 일본 온천 여행 웃음소리와 남편의 조롱뿐이었습니다. 동네 여관방이나 하나 잡아, 이 사람아. 가족여행 초 치지 말고. 상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 쫓겨난 그 새벽, 저는 15년의 호구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시아버지의 낡은 열쇠 하나가 저들을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일주일 뒤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삑삑. 저 혼자 친정엄마 임종을 마치고 시댁에 갔더니 갑자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번호를 잘못 누른 건가 싶어 저는 입김을 불어가며 다시 한번 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지자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현관문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제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손걸레로 수천 번은 닦아냈던 낡고 하얀 현관문이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흠집 하나 없는 번쩍이는 은색 최신형 철문이 통째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틀에는 시공업체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아직 빳빳하게 붙어 있었죠. 제 발밑에는 인부가 교체 작업을 하며 흘리고 간 하얀 실리콘 조각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은색 문은 제가 친정엄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간 그 사흘 사이에 벌어진 짓이 분명했습니다. 15년을 하루같이 쓸고 닦으며 드나든 집 앞에서 저는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은색 문을 마주하고 서자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불길함이 등줄기를 타고 기려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우이 남소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뚜루루루.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신우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카카오톡 앱을 열어 남소진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필 상단에는 방금 전 올린 듯한 실시간 스토리가 붉은 테두리를 반짝이며 떠 있었습니다. 화면을 누른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여행 힐링 중. 이곳이 바로 천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탁 트인 야외 온천탕과 정갈하게 차려진 고급 료칸의 조식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 한 귀퉁이에는 시어머니 천복녀와 제 남편 남우진 그리고 신우이 남소진이 화려한 유카타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죠. 제 친정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 속에 눈을 감던 바로 그 새벽에 제 시댁 식구들은 일본 온천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을 쥔 두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시어머니 천복녀의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이나 길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고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웬 전화질이냐? 사람 단잠 다 깨워놓고.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너 또 무슨 우는 소리 하려고 일본까지 전화를 해?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수화기 너머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쏟아지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가기 전에 제 상복이랑 외투만 좀 챙겨서 가려고 집에 잠깐 왔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안 열려서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옷만 얼른 챙겨서 바로 나갈 테니 바뀐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친정엄이 초상 치른다고 이 집 문을 열어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 생판 남이지. 어머니, 어디서 재수없게 남의 상갓집 냄새를 이 귀한 집에 묻히려고 기어들어 오려들어. 귀를 의심할 만큼 모진 말이 날 선 비수가 되어 제 명치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초상난 게 무슨 큰 벼슬이냐? 모처럼 여행 와서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재수없게 새벽부터 질질 짜고 난리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이 새벽에 시끄럽게. 누구긴 누구야, 네 마누라지. 지 친정엄이 죽었다고 상갓집 냄새 풍기면서 집 비밀번호 내놓으라잖니. 남편 나무진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가로채며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당신이야? 문이 안 열리면 그냥 갈 것이지 왜 굳이 전화를 해? 여보, 우진 씨. 나 상복만 챙겨서 나간다니까 문 좀 열어줘. 동네 여관 하나 잡아, 이 사람아. 15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은 제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내 말이 장난 같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깟 상복은 근처에서 하나 사 입어. 아니면 근처 여관방 하나 잡아서 씻고 가든지. 당신 지금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온천하고 있는 게 자랑이야? 가족여행 초 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해. 끊어. 뚝. 남편의 그 악다구니를 끝으로 통하는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하는 무심한 기계음만 텅 빈 강남 골목길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은색 현관문 표면에 비친 제 초췌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쥐죽은 듯 바닥에 엎드려 시댁의 부엌대기로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서름이 북받쳐 엉엉 소리내어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대신 펄펄 끓는 용암처럼 뜨겁고 서늘한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남이지 그래. 우리는 완벽한 남이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 앞 대리석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15년을 뼈 빠지게 쓸고 닦았던 저택의 2층 창문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불 꺼진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 굳게 닫힌 문을 열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쫓겨난 들개처럼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기를 바랐을 겁니다. 동네 싸구려 여관이나 잡으라던 남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관을 찾기 위해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깨에 맨 낡은 손가방 안으로 천천히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오래전부터 부적처럼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던 작은 헝겊 주머니에 거친 감촉이 닿았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그 주머니를 꺼내 꽉 쥐자 그 안에 든 작고 단단한 쇳덩이의 윤곽이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제게만 은밀히 남기셨던 낡은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가 정확히 어떤 문을 여는 물건인지, 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저도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끔찍한 순간 굳게 닫힌 저 시건방진 은색문 대신 이 작은 열쇠가 제 앞길을 활짝 열어줄 거라는 강렬한 직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짙은 푸른색에서 점차 희끗하게 변하며 새벽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더는 안 참아. 절대로 참지 않아. 저는 손에 쥔 열쇠를 터질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의 부엌에 갇혀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제 굽은 등이 그 새벽 처음으로 꼿꼿하게 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관이 늘어선 뒷골목이 아니라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길 번화가를 향해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로 바뀐 은색 현관문은 여전히 제 등 뒤에서 차가운 빛을 내며 오만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오만한 문이 앞으로 누구를 이 저택에서 영원히 몰아내게 될지 온천을 즐기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조차도 그날 아침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낡은 구두가 내딛는 묵직한 발걸음 위로 붉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침내 부서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한참 되짚어 이 모든 악연이 처음 얽히기 시작한 15해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9의 나이에 남편 나무진과 혼인해 강남의 이 커다란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천복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는커녕 제가 소박한 살림 형편에 맞춰 밤새 정성껏 꾸려온 예단 보따리부터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마침 거실에는 남편의 친척들과 동서들이 모여 앉아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천복녀는 혀를 끌듯 차며 손끝으로 제가 들고 온 예단 보따리를 툭 밀어냈습니다. 어휴, 복없는 집 딸은 어딜 가나 티가 난다더니 꼴에 예단이라고 쌓은 꼬락서니 좀 봐라. 친척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나무지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딴청만 피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수를 꽂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여뻐서 데려온 줄 아냐? 얼굴 보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시키려고 들인 거니까 알아서 기어라. 그 서슬 퍼런 한마디로 이 저택에서 제 자리는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제 잠자리는 넓고 아늑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부엌 바로 옆에 작고 어두운 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저택에서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어지르고 간 거실을 치우고 밤참 설거지까지 모두 끝내야만 비로소 하루가 끝나는 고된 궤도를 단 하루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간은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이 커다란 저택에는 시댁 친척 20명 남짓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핏물을 빼 갈비를 재우는 일은 오롯이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루에만 20벌의 상을 차려내고
무릎 높이까지 쌓인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남소진은 그 북새통 속에서도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거실 소파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지배인님. 네네, 제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예약 좀 하려고요. 시누이는 부엌 쪽으로는 물 한 잔을 직접 들어오지도 않은 채 친구들과 전화 통화만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프라이팬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어 제 오른쪽 손등에 커다란 물집이 부풀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따가운 상처를 부여잡고 찬물에 손을 적시고 있을 때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약을 건네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더러워라. 너 설마 그 손으로 지금 전을 다 부친 거냐? 어머니, 기름이 좀 튀어서요. 금방 씻고 마저 하겠습니다. 위생관념하고는 남의 집 귀한 식구들 먹일 음식에 흉측한 손을 들이네? 시어머니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노릇하게 부쳐놓은 전을 접시째에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힌 음식들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저택의 다른 식구들은 그 광경을 뻔히 다 보고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이 끔찍한 집안이 저를 대하는 가장 익숙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명절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 식구들의 생신, 끝없는 손님 접대까지 이 저택의 모든 고된 노동은 폭포수처럼 저에게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늘 날선 면박뿐이었습니다. 명색이 강남 사는 집안 상차림이 이게 뭐냐? 넌 그것밖에 못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훔칠 때면 남편이 들어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어머니 비위 좀 맞춰. 우리 집이 원래 깐깐하고 이렇잖아. 네가 들어왔으니 네가 맞춰야지 어쩌겠어. 남편은 단 한 번도 아내인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고 철저하게 집안의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저택에서 고은별이라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식구들은 저를 부를 때면 턱짓을 하며 예라고 하거나 며느리라는 차가운 호칭만 사용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서서히 지워져 가고 스스로 제 목소리를 접고 숨죽이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을 지닌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 남기철이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이 거대한 강남 저택을 일군 이른 줄의 시아버지는 겉보기에는 무뚝뚝하고 도통 말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들 때 제가 홀로 늦은 밥을 허검지겁 뜨는 부엌의 풍경을 유심히 살피는 분은 오직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오고 몇 해 지나지 않은 어느 명절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부엌 한 구석에서 찌개 냄비에 남은 식은 밥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앞에 차가운 냄비를 옆으로 치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 몫으로 따로 데워두셨던 고기 건더기가 듬뿍 담긴 따뜻한 쇠고기 묵국 한 그릇을 제 앞으로 말없이 밀어주셨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국물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제게 시아버지가 나직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별아, 얼른 따뜻할 때 먹어라.
네가 이 집에서 제일 고생이 많다. 내가 두 눈으로 다 본다. 내가 다 안다. 그것은 제가 시집와서 겪은 15년의 끔찍한 시집살이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들어본 온전한 위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그 한마디에 참았던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황급히 싱크대에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따뜻한 국물을 삼키며 그날 밤 참으로 오랫동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해주신 그 짧은 한마디를 저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저에게만 은근한 다정함을 보이셨지만 워낙 본래 성정이 말씀이 없는 분이라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가 밀어주셨던 그 국 한 그릇이 앞으로 제 운명을 그리고 이 저택의 주인을 어떻게 무섭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에 기대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냈을 뿐입니다. 저택 식구들의 견고한 서열과 횡포는 그렇게 10수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크고 차가운 집의 부엌 바닥에 끈질기게 뿌리를 내린 잡초처럼 존재하되 아무도 그 진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굳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무심히 흘러 시아버지 남기철 아버님이 73이 되시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숨막히게 경고하던 저택의 평온한 겉면에 무서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버님이 욕실 바닥에서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지면서부터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달려가 밤을 꼬박 새운 뒤 내려진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의 거동이 완전히 마비된 아버님은 그날부터 온종일 누군가의 손발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이기적인 저택의 식구들 중 누구도 환자를 돌보려 나서지 않았고 병수발이라는 새롭고 무거운 노동은 논의할 것도 없이 곧장 며느리인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코를 쥐어싸며 매몰차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유, 늙은이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병수발은 당연히 집안 며느리가 짊어질 일이지.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같은 방에서 못 잔다. 시어머니는 쓰러진 남편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 아예 마당 건너편 안락한 별채로 거처를 완전히 옮겨버리셨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칠 때면 고운 실크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재촉하셨죠. 시누이 남소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렇게 침 흘리면서 누워 계시는 거 솔직히 징그럽고 보기 싫어. 시누이는 아예 아버님 방문 앞을 향하는 발길조차 끊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장남 나무집마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정신없이 바빠서 늦어.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잘 모셔. 남편은 매번 핑계를 대며 아버님의 닫힌 방문 앞을 휙휙 지나쳤습니다. 대소변이 묻은 무거운 기저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끙끙대며 체위를 바꾸고 묽은 미음을 조심스레 떠먹이는 일까지 아버님의 하루는 통째로 며느리인 제 두 손 위에 온전히 얹혔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옛날 명절날 부엌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시던 아버님의 유일한 은혜를 떠올리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무거운 몸을 힘겹게 들어올려 씻기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앞으로 말없이 다가와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청의 간병 지원 사업으로 배정되어 방문 간병을 오게 된 58살의 요양보호사 서미옥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세댁, 이 무거운 어르신을 가냘픈 몸으로 혼자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 얼른 비켜봐요. 내가 할 테니까. 서미옥 아주머니는 억척스럽지만 무척이나 정이 깊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환자를 짐짝처럼 여기는 이 차가운 저택의 공기 속에서 아주머니는 묵묵히 땀 흘리는 저를 유일한 동지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뒤로 2년 남짓을 함께 아버님을 돌보며 친자매처럼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땀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 큰 저택에서 우리 어르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건 새댁 하나뿐이야. 새댁 맘씨 고운 거 하늘이 다 알 거야. 아버님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저택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뻔뻔하고 악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기침이라도 심하게 하시는 날이면 거실로 쫓아와 제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미음도 제대로 못 쓰고 아버님 간수를 똑바로 못하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제가 고된 병수발에 지쳐 부엌 옆 작은 방에서 까무룩 선잠이 든 늦은 밤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참으로 끔찍하고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오던 요양보호사 서미옥은 거실 탁자에서 벌어지는 낯선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넓은 거실 탁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남 나무진과 어머니 천복녀, 그리고 나무진이 데려온 46살의 사업 동료 한재우가 그 서류를 매의 눈으로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비스듬히 기대어 반쯤 정신이 흐린 남기철의 곁으로 바짝 다가간 나무진이 늙은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며 매섭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딴 생각 마시고 여기 도장만 얌전히 찍으시면 돼요. 이 비싼 강남집은 장남인 제가 당연히 지켜야죠. 얼른 찍으세요. 남기철이 안간힘을 쓰며 덜덜 떨리는 손을 뒤로 빼려 하자 맞은편에 있던 천복녀가 날카롭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영감, 내일 모레 죽을 때 다 돼서 무슨 옹고집을 부려. 딴 데 재산 넘기면 자식들 다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그 살벌한 자리에 증인으로 입회한 한재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친구 나무진의 끈질긴 부탁으로 억지로 불려오긴 했으나 남기철이 온몸으로 도장을 거부하는 손짓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한재우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무진이 힘없는 아버지의 손목을 강제로 꽉 억누른 채 서류에 붉은 인감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억지로 눌러 찍힌 도장 하나로 완성된 그 빳빳한 종이가 바로 훗날 이 집안을 산산조각 낼 치명적인 불씨가 되는 첫 번째 유언장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잔인한 모든 장면을 지켜본 서미옥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말리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남의 집안 재산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이 간병 밥줄마저 뚝 끊기면 우리 식구들은 당장 어찌 사나? 지독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걱정에 휩싸인 서미옥은 소리 없이 방으로 다시 물러나 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미옥이 선택한 비겁한 침묵은 이후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끔찍한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밤마다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드는 뾰족한 가시가 되어 서미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거짓된 서류의 증인석에 서명했던 한재호 역시 가방을 챙겨 저택 대문을 빠져나오며 깊은 자책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돕는다는 핑계 하나로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의 마지막 뜻을 무참히 짓밟는데 손을 보탰다는 부끄러움이 한재우의 가슴 한편에 묵직하게 따리를 틀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전날 밤 거실에서 얼마나 잔인무도한 서류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른 채 아버님의 병실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한결 거칠어지신 아버님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쥐고 연신 따뜻하게 주물렀습니다. 아버님의 손등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약을 드시다 붉은 시럽을 흘리신 자국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수건으로 살살 닦아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리 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제가 다정하게 속삭이자 아버님은 움푹 파인 퀭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올려다보셨습니다. 입을 열어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아버님의 탁한 눈동자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그득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친자식에게 손목이 꺾이며 억지로 도장을 찍히셨을 때 아버님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셨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바닥을 치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서 폭력으로 완성된 그 거짓된 유언장이 훗날 저를 어떤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또 어디로 이끌어갈지 며느리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벼르던 70억짜리 서류를 마침내 손에 쥐자 더욱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아버님의 병실을 외면했습니다.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저택 2층 창문을 서서히 덮쳐오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집에서 아버님의 외로운 마지막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 가기 전 오래 병상을 지키던 시아버지 남기철 아버님이 기어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흘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에서 가장 목 놓아 곡을 한 사람은 정작 아버님의 곁을 가장 매몰차게 외면했던 시어머니 천복녀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나만 두고 이렇게 훌쩍 가버리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이 바닥에 쓰러지며 통곡했습니다. 빈소 한편에서 상을 치우던 요양보호사 서미옥 아주머니는 눈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누이 남소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도 구석에 앉아 틈틈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지은아, 바쁠 텐데 부의금은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시누이는 슬퍼하기는커녕 조문객 명단과 통장에 찍힌 부의금 액수를 세마느라 바빴습니다. 남편 남우진 역시 문상객들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딴청만 피웠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건은 장례 끝나고 제가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남편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느라 텅 빈 아버지의 영정 앞을 내내 비워두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사흘 내내 빈소를 묵묵히 지키며 향불이 꺼지지 않게 살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릴 때마다 아버님이 옛날 부엌에서 가만히 밀어주시던 따뜻한 묵국 한 그릇이 떠올라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발인을 무사히 마치고 며칠 뒤 텅 빈 저택에는 스산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식구들 중 아무도 환자의 물건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홀로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비워낼 때였습니다. 손끝에 투박하고 오래된 헝겊 주머니 하나가 툭 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끈을 풀고 안에 물건을 손바닥 위에 쏟아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반질반질해진 만년필 한 자루와 아버님의 인감도장,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작고 낡은 쇠대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열쇠 곁에는 아버님의 또렷하고 힘있는 필체로 적힌 낡은 쪽지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은별아, 이건 너한테만 맡긴다.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를 향한 아버님의 묵직한 당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와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늦은 조문을 이유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40년 지기인 일은 사례 법무사 하동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묵념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법무사 하동수 어르신을 저는 대문 앞까지 깍듯하게 배웅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던 하동수 어르신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자니가 돌아가신 어르신을 마지막까지 지킨 거 세상이 다 아는 건 아니어도 아는 사람은 다 아네. 어르신, 잊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급할 것 없으니 때가 되거든 나를 꼭 찾아오게나.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골목 너머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뒷모습을 보며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열쇠와 어르신의 짧은 당부가 어딘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실로 이어져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저택의 공기는 유산을 둘러싼 천박한 계산으로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의 49제도 채 지나지 않은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로 남편과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남편 나무진이 아버님의 손목을 비틀어 억지로 완성했던 바로 거짓 유언장이 빳빳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 똑똑히 봐라. 이 집은 이제 우리 우진이 앞으로 된 거니까 다들 알아서 처신해라. 당연하죠, 어머니. 장남인 제가 이 집을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탐욕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누이 역시 소파에 기대앉아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 진명에 넘기면 내 목도 섭섭지 않게 현금으로 챙겨줘야 해. 알았지? 탁자 위의 서류가 강요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성되던 밤을 지켜본 서미옥 아주머니와 억지로 증인을 섰던 한재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두려움과 죄책감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기에 거짓 유언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냈습니다. 유산 앞에서 저택 식구들은 애초부터 며느리인 제 존재를 셈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과일 쟁반을 들고 나온 저를 매섭게 흘겨보며 노골적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는 이 집 재산의 손톱만큼도 될 생각 말고 몸이나 뺄 준비 단단히 해라. 어머니, 제가 언제 아버님 재산 욕심을 부렸다고 그러세요? 시끄러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내 쓰임새도 끝났어. 당장 내일 맨몸으로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줄 알아. 저는 쟁반을 든 채 묵묵히 식구들의 잔인한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아버님의 열쇠 주머니를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차가운 집에서 당장 밀려날 처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단단해졌습니다.
제 손안에는 아버님이 세상에서 오직 저에게만 믿고 맡기신 정체 모를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아가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작고 낡은 열쇠가 훗날 이 거대한 저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 무서운 방아쇠가 되리라고는 거실에서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저조차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아버님의 3년상이 무사히 지날 무렵 이번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던 집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소도시 요양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가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흘 밤낮 뜬 눈으로 엄마의 곁을 지켰지만 끝내 오늘 새벽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바로 그 사흘 사이 강남 저택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신나게 짐을 꾸려 일본 온천 여행을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에 입을 상복 한 벌 챙기러 잠깐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하룻밤 새 완전히 교체된 번쩍이는 은색 현관문과 도어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 남이지. 재수없게 남상갓집 냄새에 이 집에 묻히지 마라. 여간이나 잡으라던 남편의 조롱 섞인 말을 등 뒤로 하고 저는 이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어깨에 맨 낡은 손가방 안에는 3년 전 아버님이 남겨주셨던 그 낡은 헝겊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발길이 멈춘 곳은 여관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의 오래된 건물 앞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에 적힌 법무사 하동수 사무소라는 글씨를 보자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이 닫혀 있을까 걱정했지만 운 좋게도 하동수 어르신이 막 출근해서 불을 켜고 계셨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낡은 가방을 든 채 문을 두드리는 저를 보며 하동수 어르신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서 오게. 자니가 올 줄 알고 내가 일찍 나와서 오래 기다렸다네. 어르신은 마치 제가 오늘 찾아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방에서 낡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로 조그만 쇳대 열쇠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은 탁자에 놓인 낡은 열쇠를 안경 너머로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드디어 자니가 나를 찾아오셨군.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자네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지? 네, 어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건데 도통 어디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이건 남 회장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다녀간 은행 대여금고의 열쇠라네. 대여금고 열쇠요? 그래. 지체할 시간이 없네. 서둘러 지금 당장 함께 은행으로 가세.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 앞장서 걸으셨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어르신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남 회장의 40년 지기이자 이 일의 모든 책임을 맡은 유언집행자라네. 유언집행자라는 낯선 단어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여금고가 열리는 순간 제 손끝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자 텅 빈 금고 안에는 단단히 봉인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죽은 아버님의 익숙하고 굵은 필체로 두 번째 유언장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회장이 죽기 2달 전 기적처럼 잠시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셨던 시기가 있었지. 그때 나를 증인으로 세우고 다시 작성한 정식 공증 유언장이라네. 하동수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공증 도장이 찍힌 빳빳한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문장들을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남 나무진과 그 식솔들은 내 병상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 오직 며느리 고은별만이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다. 이에 나의 전 재산, 강남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나의 유일한 며느리 고은별에게 남긴다. 종이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옛날 부엌 구석에서 아버님이 제 앞으로 가만히 밀어주시던 그 따뜻한 쇠고기 묵국 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제일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안다며 등 두드려 주시던 그 밤의 짧은 한마디가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 단호한 한 장의 문서가 되어 제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억눌러 왔던 지독한 서름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말게. 남회장은 자니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기를 바라고 이걸 남긴 거니까. 어르신은 손수건을 내밀며 다정하게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2번째 유언장이 첫 번째 가짜 유언장보다 나중에 작성되었고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문서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이 문서가 아버님의 진짜이자 최종적인 뜻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 운명의 무거운 추가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70억 저택의 진짜 상속인으로 순식간에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수세에 몰려있던 끔찍한 국면이 완벽한 공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봉투와 공증 서류를 정리해 제 손에 단단히 쥐어주셨습니다. 내가 서둘러 상속 등기와 명예 이전 절차를 곧바로 착수할 테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어르신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걸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쫓기거나 굽실거리지 않고 오직 제 2발로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걷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하동수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은별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저쪽도 70억이라는 돈 앞에서 결코 가만히 물러서진 않을 테니까. 어르신의 경고가 품고 있는 묵직한 무게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저는 2번째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밝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번지는 강남 거리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보름이 지난 오후 저는 다시 강남 저택의 굳게 닫힌 은색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에 빠져 혼자 쫓겨나듯 서 있던 새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법무사 하동수 어르신이 든든하게 서 계셨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상속 절차 서류가 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시댁 식구들이 귀찮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 천복녀는 눈을 부릅뜨며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제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 짐을 챙기러 온 게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드리러 온 거니까요. 제 당당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부엌대기 주제에 변호사 샀다고 유세떠냐? 감히 소송을 해? 이 집은 우진이 앞으로 된 유언장이 버젓이 있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 소리에 방에서 뛰어나온 남편 나무진도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아버지가 나한테 집 물려준다고 도장 찍은 서류가 내 손에 있는데 어디서 억지를 부려. 저는 흔들림 없이 가방에서 대여금고에서 찾은 두 번째 유언장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종이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인지가 흐려지셨을 때 쓴 거잖아. 이 유언장은 아버님 정신이 또렷하실 때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문서야. 탁자 위의 서류를 훑어본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두 번째 유언장보다 2달이나 앞서 작성되었다는 치명적인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남편은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당신이 병수발한답시고 늙은 아버지 홀려서 억지로 쓰게 한 조작이라고. 맞아. 저 못된 여우 같은 기집애가 다 죽어가는 노인네 속여서 가짜로 만든 게 뻔해.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열려있던 현관문 너머로 뜻밖의 인물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3년 가까이 지독한 죄책감 속에 침묵을 지켜왔던 요양보호사 서미옥 아주머니였습니다. 서미옥 아주머니의 손에는 어제 저와 만나 굳은 결심 끝에 작성해 주신 진술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작은 사모님하고 아드님이 하셨지 우리 며느리 세댁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주머니의 우렁찬 외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서미옥 아주머니는 탁자 위로 진술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남편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방문 간병하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만들던 그 밤 어르신은 손을 덜덜 떨며 분명히 싫다고 거부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드님하고 사모님이 억지로 어르신 손을 꽉 붙잡고 펜을 쥐어들여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은 장남이 내세운 첫 번째 유언장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폭로되자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아주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돌았나? 우리한테 앙심 품고 거짓말 짓거리는 거예요. 한낱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폭언에도 서미옥 아주머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사모님, 어르신 똥오줌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받아보셨어요? 저는 3년 가까이 묵묵히 다 받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두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숨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애타게 부른 이름은 사모님도 아드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소변 받아준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단호하고 매서운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챈 시누이 남소진은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자기 방문을 열고 쏙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무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15년간 이 집의 부엌 바닥만 쳐다보며 숨죽여 살았던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두 눈을 똑바로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당신들이 함부로 부려먹을 하녀가 아닙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진술서와 유언장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저택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 한마디는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겁게 쌓였던 침묵을 시원하게 뚫고 나온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장남에게 남긴 유언장만이 유일한 진실이라 철석같이 믿고 거드름을 피우던 식구들의 낯빛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억지로 도장을 찍어 만든 가짜 서류라는 약점이 완벽하게 찔리자 시어머니의 기세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를 돌아 현관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식구들의 비참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뒤집혔다고 생각하며 저는 서미옥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얼마나 독살스럽게 발악할지 그때의 저는 아직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완전히 힘을 잃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벼랑 끝에 몰린 천복녀 일가는 곧바로 가장 독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님이 남기신 두 번째 유언장 자체를 원천 무효로 돌려버리는 정면 소송이었습니다. 남편 나무진은 회사에 급정까지 끌어와 거액을 들여 강남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 싸움은 예상치 못한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고 남기철 씨는 뇌경색 발병 이후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유언장 역시 며느리가 치매 노인을 교묘하게 홀려 강제로 작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법정에서 저를 지독한 탐욕의 눈먼 악녀로 매도했습니다. 원고 고은별은 며느리로서의 병수발을 빌미 삼아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거액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사기꾼입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부엌 바닥을 기어다니며 헌신했던 제 세월이 하루아침에 70억 재산을 훔치기 위한 치밀한 계략으로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정신 상태를 물고 늘어지며 치매기가 의심된다는 진료 기록과 처방전까지 샅샅이 뒤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님을 모셨던 제 마음이 시커먼 흑심으로 난도질당하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굳건하게 버티던 제 심지도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낡은 만년필을 손에 꽉 쥔 채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주제넘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야 했을까요? 무엇보다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그동안 이 싸움을 모른 척 방관하던 남편 나무진이 직접 이 무효 소송의 선봉에 서서 저를 공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자가 이제는 저를 재산의 눈먼 사기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무서운 유혹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소송이 제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자 진술서를 써주셨던 서미옥 아주머니마저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새댁만 더 괴롭게 만든 건 아닐까? 그냥 나 하나 입 다물고 있었으면 새댁이 이렇게 피눈물 흘릴 일은 없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최대의 위기 한복판에서 법무사 하동수 어르신이 저를 조용히 사무실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어르신은 굳게 닫힌 블라인드를 확인하시고는 마침내 그동안 꽁꽁 감춰두셨던 마지막 진실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은별아, 이 두 번째 유언장에는 자네 시아버님이 굳게 걸어두신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었네. 어르신의 무거운 첫마디에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 어른은 당신이 눈을 감고 나면 자니가 저 지독한 집안 식구들에게 반드시 버림받고 쫓겨날 것을 이미 다 내다보셨다네. 아버님이요? 제 앞날을 다 아셨다고요? 그래. 남회장이 숨을 거두기 전 내 두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한 말이 있어.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아버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며느리 은별이가 끝내 저 집에서 처참하게 쫓겨나는 그 순간을 자니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두 번째 유언장을 세상에 절대 꺼내지 말게.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으며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친정엄마의 임종을 마치고 돌아와 바뀐 은색 현관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바로 그 끔찍한 새벽. 시어머니에게 남이지라는 폭언을 듣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 처절한 날이 바로 아버님이 3년 전 미리 철저하게 설계해 두신 유언장 개봉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열쇠를 발견해 금고를 연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저 못된 식구들이 며느리를 내쫓는 바로 그 극악무도한 행동을 방아쇠로 삼아 이 거대한 반격의 덫을 미리 심어두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 하룻밤새 싹 바뀐 도어록, 일본 온천에서 웃고 떠들던 사진들. 그 모든 잔인한 짓들이 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의 방아쇠를 스스로 당긴 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날 새벽 천복녀가 자네에게 퍼부은 통화 녹음 파일과 도어록 교체 시공업체의 출장 기록까지 이미 장거로 다 확보해 두었네. 제가 벼랑 끝에서 무너지기 직전 아버님이 죽어서까지 며느리를 지키려 치밀하게 짜놓으신 이 완벽한 진실 앞에서 저는 굽었던 등뼈를 다시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던 식구들의 악랄함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포기하고 도망치려던 나약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끼 어린 반격을 결심한 제 두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어르신의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든든한 조력자들을 한자리로 단단히 불러 모아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진짜 싸움이 비로소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동수 어르신의 사무실을 나선 이튿날 아침부터 저는 나무진 일가가 제기한 무효 소송에 맞설 단단한 세 개의 증거를 제 손으로 하나하나 깨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축은 다름 아닌 유언집행자 하동수 어르신 본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재판장 앞에서 두 번째 유언장이 작성되던 당시
아버님이 정치 기사가 실린 조간신문을 꼼꼼히 읽고 당신과 날카로운 시국 토론을 나눌 만큼 정신이 맑고 또렷했음을 공증 기록과 함께 당당하게 진술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요양보호사 서미옥 아주머니였습니다. 무효 소송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눈물 찢던 아주머니는 제가 건넨 아버님의 숨겨진 진실을 전해 듣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 두 손을 꽉 마주 잡으셨습니다. 세댁, 내가 한낱 진술서 종이 쪼가리 내고 뒤로 숨을 게 아니라 아예 법정 증언대에 직접 올라가서 싹 다 까발려 줄게. 며칠 뒤 열린 치열한 법정에서 서미옥 아주머니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판사를 향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을 쓰실 무렵에 남 회장님은 손주들 이름부터 생일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치매는커녕 웬만한 젊은이보다 기억력이 좋으셨다고요. 아주머니는 피고석에 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유언장을 쓰신다고 억지로 도장 찍게 하던 그 밤에야말로 어르신은 약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라고요. 서미옥 아주머니의 이 명쾌한 증언으로 흐린 정신에 억지로 쓰인 첫 유언장과 맑은 정신에 자발적으로 남긴 두 번째 유언장이라는 구도가 법정에서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재판의 판을 완전히 굳혀버린 결정적인 세 번째 한 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 진영 안쪽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작성 현장에 증인으로 입회했던 나무진의 오랜 사업 동료 한재우가 증인석에 제 발로 나타난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독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던 한재우는 헬쑥해진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나무진의 간곡한 부탁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분명히 고개를 저으며 도장 찍기를 온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피고석의 나무진은 사색이 되어 한재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우진이와 사모님이 억지로 노인의 손목을 비틀어 붙잡고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친한 친구라는 핑계 하나로 그 끔찍한 폭력을 두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한재우의 처절한 양심 선언이 법정을 쩌렁쩌렁 울리자 남편 나무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기 편 친구의 배신에 넋이 나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헐떡거렸습니다. 강요와 폭력으로 찍힌 첫 유언장, 그리고 며느리가 쫓겨나는 순간을 개봉 조건으로 걸어둔 두 번째 유언장의 완벽한 설계. 거기에 하동수, 서미옥, 한재우 세 사람의 흔들림 없는 증언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남편 측이 제기한 두 번째 유언장 무효 소송은 법정에서 더 이상 단 한치도 버틸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완전히 궁지에 몰린 천복녀 일가는 판결이 나기 전에 이 70억짜리 저택을 몰래 헐값에 넘기고 돈을 챙겨 달아나려는 더러운 금매술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때 저택에서 두 블록 떨어진 동네 부동산의 35살 중개사 정아람이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아람 중개사는 몇 해 전 자신의 부동산이 빚더미에 앉아 폐업 위기에 몰렸을 때 제가 시아버지 심부름으로 오가며 조용히 건넸던 따뜻한 도시락과 위로를 잊지 않고 있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은별 사모님, 지금 그쪽 시어머니가 길 건너 김씨네 부동산에다가 시세보다 10억이나 싸게 집을 금매로 내놓았어요.
당장 내일 가계약금부터 챙겨서 튈 작정인가 봐요. 정아람의 발 빠른 첩보 덕분에 저는 지체 없이 하동수 어르신과 함께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택의 소유권을 함부로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곧바로 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도망치려던 마지막 비열한 술수마저 가처분 서류 한 장으로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오래전 제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이 결정적인 순간 70억 저택을 지켜내는 든든한 강철 방패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뛰어와 정보를 준 정아람 중개사의 손을 맞잡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언과 명백한 증거가 하나로 모인 최종 심리일. 판사님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원고 나무진 측이 제출한 첫 번째 유언장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작성임이 명백하므로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피고 고은별 측이 제출한 두 번째 유언장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적법한 문서이므로 완벽하게 유효함을 인정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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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 경쾌한 나무망치 소리와 함께 시가 70억의 거대한 강남 저택은 마침내 법적으로 온전히 제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슴에 꽉 안고 법원 문을 나서는 제 곁에는 하동수 어르신과 서미옥 아주머니 한재우 가리고 정아람 중개사가 환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캄캄한 부엌 바닥만 바라보며 철저히 혼자였던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눈부신 햇살을 받는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고 상속 등기가 제 앞으로 완벽하게 넘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15년간 제 청춘을 갉아먹고 저를 컴컴한 부엌에 가두어 두었던 그 지긋지긋한 강남 저택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저택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며칠 만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나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잔금이 치러지는 날짜에 맞춰 법원의 명도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한때 이 거대한 집의 그림자 같은 부엌대기로 불리며 숨죽여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완벽한 주인의 자격으로 저들의 짐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굳게 닫힌 문을 넘겨받는 아침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저택에 도착한 명도 집행관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거실과 안방에 있던 화려한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꺼내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람 중개사가 새 소유주 측의 입회인 자격으로 함께 자리를 지키며 집행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며 저를 도왔습니다. 비싼 샹들리에와 가죽 소파,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골동품 도자기들이 잡동사니처럼 마당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저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 집이 팔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를 뒤늦게 전해 듣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달려온 천복녀는 저택 대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마당에는 자신이 평생 동창들에게 자랑하며 과시하던 화려한 살림살이가 거대한 쓰레기 산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군림하던 굳게 닫힌 은색 현관문 앞에는 새 소유주 명의로 발부된 명도, 완료 안내문이 붉은 글씨로 떡하니 나붙어 있었습니다. 천복녀는 가방을 팽개치고 짐더미 위로 미친 듯이 달려들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내 집, 내 피 같은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이 집 안방마님으로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머리를 풀어 헤친 천복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절규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사우나와 동창 모임마다 70억 저택을 자랑하며 콧대를 높이던 그 오만한 입으로 이제는 제 발밑에서 집이 완벽하게 사라진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며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저택에서 두 골목 떨어진 번화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또 다른 비참한 붕괴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찰떡같이 믿고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옷을 긁어대며 카드빚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시누이 남소진은 길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소진의 스마트폰으로는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험악한 독촉 전화가 1분 간격으로 빗발치듯 울려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남소진은 허겁지겁 달려온 오빠 나무진의 넥타이를 쥐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집 넘어간 거 진짜야?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럼 내 몫은? 나 다음 달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나 남편 나무진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동생의 손을 매몰차게 확 뿌리쳤습니다. 야, 미친년아. 내 카드값을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 비싼 명품 가방 다 내년이 흥청망청 처바른 거잖아. 나도 지금 당장 회사빚 갚아야 해서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수십억 유산을 나눠 먹을 꿈에 부풀어 낄낄댈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끈끈한 한편이었던 짐승 같은 남매는 유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길바닥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물어뜯는 앙숙으로 돌변했습니다. 저택 마당에서 쫓겨나 부스스한 꼴로 달려온 천복녀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나무진의 등짝을 우산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이 그깟 유언장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우리가 이 꼴로 쫓겨난 거 아니야. 나무진 역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제 어머니를 향해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한테 평소에 막말만 안 퍼부었어도 그 여자가 법정에 기어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 어머니가 주둥이 함부로 놀린 탓이라고요. 어머니와 남매 세 식구는 강남의 화려한 도로변 한복판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갈갈이 찢어지며 처절하게 뒹굴었습니다. 명도 집행을 무사히 마치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서던 저는 그 아수라장이 된 도로변 한복판에서 마지막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늘어지는 천복녀와 딱 마주쳤습니다. 천복녀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인지 원망인지 모를 비참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은별아 고은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명색이 우리가 15년을 한솥밥 먹은 가족인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몰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니. 15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숨이 마침내 시원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꿇어앉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조용하지만 주변이 다 얼어붙을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미가 죽었지 우리 식구냐고. 남상갓집 냄새 풍기지 말고 꺼지라고요. 저는 경멸 어린 눈으로 천복녀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는 완벽한 남입니다. 저는 이제 남이 시키는 더러운 짓 따위는 절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한마디를 차갑게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바닥 짐 더미 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는 천복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남매의 악다구니는 더 이상
제 가벼운 발목을 단 1mm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세 식구가 각자의 무거운 캐리어를 질질 끌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등 뒤로 한 채 저를 남이라며 매몰차게 밀어냈던 악당들이 정작 자신들이 떵떵거리던 그 집에서 처참한 남이 되어 영원히 쫓겨나는 완벽한 인과응보가 강남의 맑은 하늘 아래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강남 저택을 처분한 돈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어릴 적 나고 자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한옥 한 채를 샀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 있어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쓸고 닦으며 정성껏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거덕거리던 마루를 튼튼한 새 나무로 깔고 따스한 봄볕이 한가득 들어오도록 너른 창을 새로 내었습니다. 망치질하고 대패질하는 시간은 15년 동안 남의 집 캄캄한 부엌에 갇혀 지냈던 제 굽은 삶을 마디마디 걷어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친정엄마가 생전에 유난히도 좋아하셨던 하얀 목련 묘목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보슬보슬한 흙을 탁탁 털어내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보았습니다. 이 작고 예쁜 한옥이 온전히 제 힘으로 일군 제 집이라는 벅찬 실감에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래도록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제가 꾸민 새 한옥에는 예전 강남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매일같이 깃들었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요양보호사 서미옥 아주머니가 이따금 시골집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아주머니와 저는 평상에 마주 앉아 파릇파릇한 봄나무를 함께 다듬으며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곤 했습니다. 세댁, 남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세댁 웃는 얼굴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미옥 아주머니의 다정한 말에 저는 갓 심은 어린 목련 나무 쪽을 바라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용기 내어 증언대에 서주셨던 서미옥 아주머니는 이제 무거운 죄책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작은 마당을 찾아오는 가장 반갑고 정겨운 손님이자 든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봄꽃 구경을 핑계 삼아 시골 마을을 찾아오신 법무사 하동수 어르신도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아버님이 낡은 주머니에 남겨주셨던 그 반질반질한 만년필을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셨습니다. 은별아, 내 오랜 친구가 자네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얼마나 깊이 아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겠지? 어르신의 나직하고 따뜻한 물음에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낡은 만년필을 거실에 놓인 사진 옆 서랍에 소중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죽어서까지 며느리를 지켜주고자 했던 노인의 크고 깊은 마음을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정아람도 명절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지 않고 다정한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무심코 베풀었던 밥 한 끼의 선의가 결정적인 방패로 돌아온 귀한 인연은 소란스러운 소송이 모두 끝난 뒤에도 조용하고 끈끈한 우정으로 예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택을 팔아 남은 거액의 돈 중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워 방문 간병을 받지 못하는 홀몸 노인들을 돕는 작은 간병 기금을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의 외로웠던 마지막 3년을 정성껏 지켰던 그 마음을 이번에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게 흘려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미옥 아주머니가 제 뜻에 크게 공감하시며 기금의 첫 실무 책임을 기꺼이 도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재단 기금의 이름을 정하던 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아버지 남기철 아버님의 이름 한 글자를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며느리를 아꼈던 아버님의 따뜻한 뜻이 저를 넘어 세상 곳곳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노인들을 돕고 마당을 가꾸는 저를 두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15년 전 시집 오던 첫날 시어머니에게 복 없는 집딸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제게 마침내 새롭고 빛나는 진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제가 심은 어린 목련 나무가 마침내 새하얀 첫 꽃망울을 눈부시게 터뜨리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닦인 툇마루에 편안하게 걸터앉아 손수 정성껏 끓인 따뜻한 쑥국 한 그릇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포근한 봄 햇살이 마루 끝을 넘어 제 발끝까지 길고 따사롭게 들어왔고 갓 데친 어린 쑥의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기분 좋게 감돌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얀 목련이 마치 저를 향해 웃어주듯 한 송이씩 조용히 피어나며 겨우내 비어있던 빈 뜰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하늘에 계신 친정엄마와 아버님 두 분을 향해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억울하게 남의 집살이 안 해. 우리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매일매일 웃으면서 당당하게 잘 살게. 목이 살짝 메었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쑥국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버님, 저 끝까지 믿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 저도 세상에 잘 나누면서 살게요. 허공을 향해 던진 그 짧은 인사말 속에는 15년간 뼛속까지 시렸던 지독한 서름의 끝과 눈부신 새 삶의 시작이 온전히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 담장을 넘어 불어온 보드라운 봄바람에 하얀 목련 꽃잎 하나가 나풀나풀 춤을 추며 마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 달아둔 작은 풍경이 바람을 타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예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 강남 저택의 춥고 컴컴한 부엌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던 불쌍한 여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소유인 작고 따뜻한 마당에서 쏟아지는 맑은 봄볕을 온몸으로 듬뿍 받으며 참으로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그 툇마루에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시린 15년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돌아온 그 새벽 굳게 닫혀있던 차가운 은색 현관문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잔인하게 내몰았던 그 모진 문전박대가 오히려 캄캄한 부엌에 갇혀있던 저를 눈부신 햇살 아래로 이끌어준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남의 억울한 눈물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저를 남이라 부르며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진짜 남이 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저는 이제 따뜻한 쑥국 한 그릇의 여유를 즐기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온기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결국엔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목련이 피어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